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복론 28강은 조선민국에서 대한민국으로 5번째 시리즈로서 공정과 정의가 죽어야 사람이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7년생으로서 남녀 통틀어 우리나라 최연소 바둑 기사가 있습니다. 김은지라는 여성 기사입니다. 올해 2022년 5월에는 아시안게임 바둑 단체전에 출전할 국가대표로도 선발되었습니다. 김은지 기사에게는 감추고 싶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2020년 9월 29일 온라인 바둑대회에서 국내 랭킹 7위 이영구 구단에게 불계성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대국에서 김은지 학생이 둔 수들의 90% 이상이 인공지능의 예측수와 일치하여 큰 논란이 되었고, 결국 인공지능의 예측수를 컨닝하여 두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인터넷 바둑 해설의 1인자인 김승용 구단이 무심결에 한 말이 있습니다. 김은지가 공정하지 못했다 라고 말입니다. 김은지 학생 사건에 대해 김승용 해설자가 사용했어야 할 정확한 언어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못했다입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남을 속이지 않는다 등의 손쉬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공정과 정의, 그리고 정직은 둘 모두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 언어들입니다만 둘 사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정이나 정의라는 말은 그 해석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문화나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입니다. 반면에 정직은 삶의 근본 조건을 나타내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말입니다. 공정이나 정의는 기껏 가변적인 모랄리티, 즉 도덕적 이슈인 반면에 정직은 ethics, 즉 윤리적 이슈로서 인간다움의 절대적 조건인 것이지요. 공정, 정의가 얼마나 상대적인 개념인가는 심지어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집단, 세대 또는 개인마다 그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라는 회사가 정년을 늘리면 기존 직원의 일자리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현재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공정하고 정의롭느냐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정직은 인간으로서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적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 정직하지 못하면 예컨대 상가집에서 나왔다는, 그러고도 네가 검사가, 네가 교수가, 네가 선배가, 네가 목사가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말들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바로 네가 인간이가, 즉 넌 인간도 아니다 라는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부부가 수상하지도 않은 상장을 위조하거나 하지도 않은 인턴 활동에서 인턴 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공정이나 정의와는 화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직한 것이지요. 정직하지 못함의 부산물로서 공정하지 못함 혹은 정의롭지 못함이라는 파생적 언어가 나올 따름입니다. 1998년 빌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의 인턴 여사원과 불륜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직의 임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리처드 닉슨은 임기 중 사퇴한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바로 정직성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였고 의회에서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정직하지 못한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혔던 것입니다. 요즘 세대 간, 남녀 간, 상하 간의 불통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조직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CEO와 임원들의 부정직에 큰 원인이 있으며 소통이 되지 않는 사회의 특징은 권력자와 가진 자의 부정직에 그 뿌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고 신뢰가 생기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소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 자본의 축적, 나아가서 공동체의 생존과 성장이 모두 정직, 바로 정직성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나라의 독립과 건강한 국가, 행복한 국민을 위해 일생을 바친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함석헌 선생님,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공통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버리고 극복해야 할 5가지의 나쁜 국민성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약하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 탓을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5가지입니다. 이 중 최우선순위로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정직성이었습니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2009년 정의, 저스티스란 제목의 책을 출간하였는데 영미권에서는 10만 부 이하로 저조한 판매량을 보였으나 유독 대한민국에서 100만 부 이상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처럼 정의에 열광하는 이유와 배경이 무엇일까요? 2021년 경향신문에서 실시한 신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공정을 꼽은 시민이 무려 40.7%로서 가장 많았습니다. 평등, 자유, 협력, 성장, 평화의 가치는 훨씬 낮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의 뿌리는 또 무엇일까요? 그 근원적인 이유 역시 조선민국 300년 동안 뿌리를 내린 주자학, 즉 비현실적인 도덕주의 또는 도덕적 이상주의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민국에 들어와서 절대적 윤리적 의무인 정직에 비하여 상대적 가변적 가치밖에 가지지 못한 공정과 정의가 도리어 최상위의 도덕적 규범으로 둔갑하였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의미 있는 삶인가? 라는 개인의 질문은 국가에 의해 원천적으로 억압되고 백성에게 허락된 질문은 오직 하나, 어떻게 사는 것이 주자의 말에 충실한 삶인가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덕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국가가 강요하는 국가를 전체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수단과 목적의 도치, 상대적 가치와 절대적 가치의 전도가 300년 동안 지속된 전체주의 국가가 바로 조선민국이었던 것입니다. 본 그림은 김홍도가 그린 과거 시험장입니다. 정조 24년인 1800년 3월 21일에서 22일, 이틀간 한양에서 치러진 과거 시험장입니다. 당시 한양의 인구가 25만 명이었는데 과거 응시자가 28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서울에서 1000만 명이 이틀에 걸쳐 시험을 본 것이지요. 난장판이라는 말의 어원은 조선 후기의 과거 시험장을 두고 일컫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난장판이지요.
6장 김홍도 그림의 확대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응시자 본인은 아무 하는 일 없이 앉아있고 문장에 능숙한 자로 하여금 답안을 구상하게 하고 글씨에 능한 자가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우산과 문방구를 챙기는 자, 전날부터 자리를 잡는 자 등 5명이 붙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입시 부정단의 모습이지요. 주자가 말하고 주자학에서 제시하는 정의와 공정이 임금과 사대부의 절대적 목표로 주어졌기 때문에 거짓과 윗선점이야 이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던 조선민국 300년이었던 것입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지구 위의 모든 생명체는 중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치 물처럼 중력처럼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민국의 문화적 유전자입니다. 여기서는 뭉텅거려 비현실적 도덕주의 또는 도덕적 이상주의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만 5개의 주요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개조의 대상으로 봅니다. 둘째, 총론의 깃발만을 흔들면서 국민을 동원합니다. 현실적인 인간사에서 강론에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이슈는 없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인간의 근본적 조건인 윤리적 의무를 국가가 강제한 도덕적 규범으로서 희석하고 강요합니다. 육신을 낳아준 부모보다도 혁명 정신을 심어준 정치 지도자를 어버이로 모시는 북한과 남한의 일부 사람들이 그 예입니다. 5번째는 언어를 악용하여 사실을 의견을 사실처럼 말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소통과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300년 동안 강제 주입된 주자학의 저주받은 유전자는 우리들의 뇌에 어떤 변화를 초래해 놓았을까요? 너무 심대한 질문이기에 아래 3명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사회심리학의 고전으로서 인간 무의식의 원조인 프로이드, 소련의 레닌, 독일의 히틀러,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등이 모두 탐독한 책 군중심리의 저자인 귀스타프 르봉입니다. 둘째는 정치 철학자이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하이에이크로서 노예의 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메릴랜드 대학교 교수인 클라라 힐입니다. 국가로부터 특정 이데올로기와 신념을 절대적 가치로 강요받은 인간은 건전한 이성과 의식을 갖춘 개인과 대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중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고 마치 로봇과 같은 자동기계가 되고 만다는 것이 이 세 분 주장의 요지입니다. 집단적 암시와 생각의 전념에 의해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게 되고 의식적 자아는 소멸되고 무의식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집단적 암시에 따라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귀스타브 르봉이 관찰한 군중 속 개인의 판단 기준과 행동 특성이 아래 3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세계관과 행동 특성을 마치 거울에 비춘 것처럼 일치되게 말합니다.
첫째, 허구와 진실 둘을 구별하지 않으려는 명백한 경향이 있으며 현실보다는 허구에 더 큰 영향을 받고, 둘째, 합리적 사고와 토론이 금기시되거나 억눌리기 때문에 자연히 허위로부터 진실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도 훼손되며, 셋째, 시장을 인정하지 않고 경쟁 자체를 죄악시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을 곧 착취하는 자로 정의 내린다 입니다. 주자학의 문화적 유전자는 쏙삭입니다. 착취의 주체이자 사악한 시장과 기업에 성스러운 고용을 맡기느니 차라리 공기업과 공무원의 정원을 늘려서 일자리와 고용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입니다. 60세 정년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총 직원 23,000명 중 최근 5년간 입사한 인력이 3분의 1을 넘겼습니다. 올해 1, 4분기 한전의 영업적자가 7조 8천억 원에 달하며 한국은행에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윤석열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주자학의 주술에서 완전히 벗어났을까요? 참말 말씀입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말, 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방만하게 경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은 아직도 주자학의 주술에서 덜 깬 사람의 인식 차원입니다. 추 장관은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합니다. 공기업의 적자는 후손들이 복리이자로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방만하게 경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사기업이 적자가 나면 인력 구조 조정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사업 매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카니벌라이제이션 전략이라 하여 경쟁자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죽입니다. 그런데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사기업이 시장에서 취할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조치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보장 때문에 인력 구조조정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물과 전기 등 국가 인프라 사업이기에 매각도 불가합니다. 그러니 꼼짝없이 후손들이 복리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되는 것이지요. 국가와 국민 전체가 쪽박을 차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화면의 상단에 전체주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지요. 이쯤에서 전체주의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전체주의, 토탈리테리언리즘이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하기를 바라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집단주의로 번역한 컨포미즘이 있습니다. 남이 장에 가면 걸음지고라서도 간다는 속담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전체주의와 집단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전체주의 속의 개인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 복종을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의 국민은 건강한 대중이 아니라 군중이 되어버리는데 귀스타프 러봉은 군중이 권력의 중심이 될 때 서양 문명은 종말 단계에 접어든다 라고 섬뜩한 예언을 했습니다. 국가가 도덕적 가치를 독점하기 때문에 특정 정파나 지도자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울라 치면 군중화된 개인은 맹목적으로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와 의용 언론은 반감을 정오로 증폭시키고 빈곤과 배고픔, 즉 헝거를 분노, 앵거로 전환시키고 의심을 확신으로 강요시킨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 중국 모택동, 소련의 스탈린, 그리고 현재 북한과 일부 남한도 이리 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의 리더와 언론 및 사회단체들이 사용하는 세 가지의 전행적인 수법이 언어와 상징을 동원한 확언, affirmation, 반복, repetition, 전염, contagion입니다.
2008년 4월 MBC의 PD수첩이 객발한 광우병 사례입니다. 15살 중학생에다가 유모차까지 등장했습니다. 놀랍도록 정확하게 확언, 어프메이션, 반복, 리피티션, 전염, 컨테이전의 경로로 우리 사회는 문맹에서 야만으로 급전직하했습니다. 3년이 훨씬 지난 2011년 9월에서야 MBC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그 사과문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등을 떠밀려 했지요. 이런 광란의 촛불잔치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빠질 수 없지요. 단체 이름에 이미 정의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마도 김수환 추기경님은 1974년 정의구현 사제단이 발족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사제나 목사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깨우쳐 주어야 할 목록을 우선순위화해 보았습니다. 첫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했지만 우리 인간이나 기업들은 선행을 덕목이나 시의 정도로 알고 있지 의무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둘째, 철학자 칸트가 인간은 유일신이 등장하고서부터 죄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셋째,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간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넷째, 감사의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왜 천국에서 살아도 행복해질 수 없는지 등등 할 일들이 첩첩산중인데 왜 정의와 공정을 들고 사제들이 거리로 나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제들의 업무 중 정의와 공정은 아무리 우선순위를 높여보아도 6번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지금까지 11조 헌금을 내신 신자분들은 6분의 5를 환급해 달라고 사제들을 향해 촛불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인 얄롬은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종종 자신의 무지, 무력감, 고립감, 불안감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전체주의에 대한 순응과 복종을 선택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경향성에 가장 취약한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이지요. 주자학이 심어놓은 허구적인 집단적 믿음과 도덕적 암시, 그 중에서도 특히 공정과 정의의 집착이라는 무의식에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현실적 도덕주의 또는 도덕적 이상주의라는 주자학의 정신세계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 토탈리테리언이즘이라는 정치 구조와 체제를 스스로 초청하게 됩니다. 하이에이크는 그에 져서 노예의 길에서 전체주의 국가는 국민에게 국가의 정답을 강요하는 도덕적 기관이 되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나치나 다른 집단주의 국가는 모두 도덕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 세계 유일의 3대 세습 정권이 유독 북한에서만 가능한 이유, 심지어 남한에서도 적잖은 동조자가 있는 유일한 설명도 조선민국 300년 동안 도덕과 정의의 가면을 쓴 주자학에서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추측하건대 소위 IQ가 높고 권위적인 문화 때문인지 독일과 우리나라가 전체주의에 취약한 것 같습니다. 나치 독일은 1936년 레벤스보른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인종적으로 우수한 아리안족의 정식을 위하여 여자들을 생식 목적으로 강제 칭집한 것입니다. 7080 세대에 너무나 익숙한 팝송 그룹, 스웨덴 아바 그룹의 리드 보컬이 나치의 레벤스보른 프로젝트에 의해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와 의용 언론은 사회 공동의 목표 추구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나 인간의 가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행위들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서울대 철학과에서 7년을 수학한 일본 교토대 오쿠라 기조 교수가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라는 책을 2017년에 발간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이 책을 요약하면 한국에서의 승리학 주자학은 그냥 옛 이론이 아니다. 현재의 한국인 일거수일투족이 여전히 주자학인 곳이다 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나타나고 있는 주자학 전체주의의 그림자들을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잠복해 있는 주자학은 다양한 가면을 쓰고 현실 세계로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예컨대 슈퍼마켓에서 계산대에서의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손님의 불만이 있을 때 다양한 해결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대를 늘린다든지 지루함을 덜 느끼도록 대행 TV를 매달아 스포츠나 요리 강좌를 방영하는 등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해결안이 있긴 있습니다. 슈퍼마켓을 폐쇄해버리는 것이죠. 슈퍼마켓이 없으니 대기시간이 길다는 손님 불만이 원천적으로 없어지겠지요. 비현실적 도덕주의자들에게 끌리는 해결안인 것입니다. 사진은 버스 전용 차로를 제외하고도 편도 4차선인 서울시내 도로입니다. 속도 제한이 시속 50km입니다. 명분은 교통사고와 인사사고를 줄이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차로 인한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차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차를 없애버리면 까짓것 자동차 회사, 카센터, 딜러, 윤활유, 브레이크 회사 등이 일자리 수백만 개 정도만 잃으면 되니까요. 사실 여자에게 히잡을 쓰게 하는 이슬람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교조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이며 과격한 사상이 주자학입니다. 애초에 송나라 주자가 주자학을 내세운 깃발이 공자의 도가 단 하루도 실천된 날이 없었다 라며 공자의 지킬 수 없는 도덕이 일상적인 도덕규범으로 실행되도록 하겠다 였으니까요.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로 유입된 수출품 중 최악 중의 최악이 바로 주자학인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켰지요. 전쟁을 일으킨 지 불과 석 달 후에는 도리어 궁지에 몰려 중공군을 한반도에 초청하게 되었고 딱 1년 후인 1951년 7월에는 황급히 휴전을 해달라고 중공의 모택동과 소련의 스탈린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공과 소련은 전쟁을 빨리 끝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택동은 1949년에 갓 선포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미국에 대항하는 전쟁이라는 명분과 이용 가치가 컸고 스탈린으로서는 공산세계의 2인자로 곧 등장할 중공의 국력을 한반도에서 소진시킬 이유가 있었지요. 그래서 휴전협정이 2년이나 질질 끌다가 체결된 것입니다. 그나마 휴전도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정전협정이지요. 결국 김일성으로서는 자기가 시작한 전쟁을 자기 스스로 그만둘 수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정세이자 운명이고 현재도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용감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8월 전시작전권을 돌려달라고 미국에 제안을 합니다. 속이 후련하고 체정이 뻥 뚫리듯이 기분은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 시작한 전쟁을 자기 스스로 끝내지도 못하는 주제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서 뭘 할까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남한과 북한의 당사자 간에 한반도 내에서만 일어날까요? 반드시 중국, 소련, 일본, 미국이 참가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전시의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10이라고 보았을 때 잘해야 우리의 능력은 3 내지 4 정도일 텐데 나라를 무슨 수로 지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전시작전권을 해소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정권이 있다면 아마도 촛불의 유력한 사냥감이 될 것입니다. 내 아이는 주권국에서 살아야 해요. 전자권도 없는 나라가 선진국인가요? 이런 구호로 말입니다. 속이 후련한 행동은
반드시 후회와 대가가 뒤따르지요. 임진왜란은 준비할 수 있었지만 준비 없이 당했고, 병자호란은 피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자초한 전쟁이었습니다. 얄롬은 도덕적 이상주의자를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주자학이 바로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이 뚜렷한 사람들로 한반도를 채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주자학과 공산주의가 모두 도덕적 이상주의라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 현실 세계에서 성공할 리가 만무합니다.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숭고한 도덕적 이상으로 도입한 임대차 3법,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관련 입법들 모두 취지와 정반대의 재난적 결과만을 가져오지요. 소련 스탈린이 시작한 집단농장의 아름다운 슬로건이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 중에는 최소한으로 일하고 최대한 가져가자가 있다는 것을 애써 무시한 것입니다. 샌델 교수는 정치는 합의보다는 갈등을 먹고 의무보다는 권리를 파는 집단이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유와 평등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권리를 팔아 표를 매수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선행의 의무는 도외시 한 채 자유와 평등이라는 권리만을 팔아서 국민을 선진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은 마치 면죄부를 팔아서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것만큼이나 허황된 거짓말이지요. 그래서 정치와 정치인은 속임수, 사기꾼, heb잡꾼을 뜻하는 영어 호커스 포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봉은 이미 전체주의 속 국민성의 특징으로 허구와 현실 둘을 구별하지 않으려는 명백한 경향성, 현실보다 허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경향성, 그 결과로서 허위로부터 진실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의 훼손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김종필 총재는 89세되던 2015년에 정치 인생 40년을 정리하면서 되돌아보니 정치는 허업이었다라고 회한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행복해지려면 우선은 정치로부터 반걸음 물러나고 정치에 대한 기대치도 한 뼘쯤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도 사회개혁의 열망을 주체할 수 없으시다면 정치개혁보다는 인간개혁과 교육이 사회개혁의 지름길이라고 마음을 한번 고쳐 먹어 보시지요. 과연 샌델 교수는 거의 져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무엇을 정의라 했을까요? 구체적인 이슈들에 있어서 한국의 독자들이 기대하듯이 이것이 정의다 라고 꼭 집어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실망스럽게도 선택의 합리성이나 배분의 공정성을 기하고 즐거움과 고통, 사유재산 침해와 공익적 필요성의 총량을 비교하여 해결안을 도출한다고 한들 차선책이 될 뿐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윤리적 가치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이 정의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샌델 교수 주장의 결론입니다. 즉, 정의로운 사회는 구성원들 각자가 법보다 상위에 있는 공동체적 의무를 인식하고 이 의무를 실천하는 곳에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칼 융은 The individual will never find the real justification for his existence 라고 말하며 공동체와 격리된 개인은 그 자신의 존재 이유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영적 도덕적 인격을 결코 찾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적 의무는 개인의 선택이나 창조물이 아니라 개인의 바깥으로부터 오는 숙명적 의무라는 것인데요. 칸트, 사르트르, 몽테뉴, 까미, 니체, 키에르케고르 등등
위대한 사상가와 철학자가 모두 한 목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나치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로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펴낸 빅터 프랭클은 진정한 삶의 의미는 자기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찾아야 한다. The true meaning of life is to be discovered in the world rather than within man. 즉, 인간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셀프 트랜센던스의 의무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천부적 의무로서의 공동체적 의무를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2022년 현재 인간은 우주 탄생의 비밀과 나이를 알게 되었고 신이 생물을 창조할 때 사용한 언어인 DNA의 구조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원자, 전자, 양자의 초미세 세계에도 부분적으로 접근하게 되어 예컨대 손톱이 하루에 몇 밀이 자라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루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며 단 1초에 몇 밀이 자라는지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뇌신경과학, 양자역학,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라 인간 존재의 의의와 공동체적 의무에 큰 변화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개인의 행복 성취를 인도하는 새로 난 지름길이 있을까요? 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수제자인 어빈 얄롬이 한 문장의 빅 퀘스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미가 필요한 인간이 의미 없는 우주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것인가 입니다. 1번 Who need meaning은 DNA 복제의 숙주에 불과하다는 생물학적 존재에 저항하는 인간을 2번 That has no meaning은 목적 없이 우연과 확률로 운영되는 우주를 말하며 3번 자아를 초월하여 의미를 추구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숙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해련을 초월하여 타인과 공동체를 향한 의무 중 제1의무는 선행, 즉 Random Act of Kindness입니다. 선행이 곧 자아실현과 의미 있는 삶,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어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부여받은 의무가 곧 선행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 소견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문회가 그 증거입니다. 고등학교 딸의 봉사활동에 대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은 차치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평론가라는 진중권 교수조차 스펙 쌓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지요. 미국 대학들이 대학 입시 요강에 봉사활동 여부를 꼭 확인하는 이유는 과연 이 학생이 나와 헬련을 초월한 타인과 공동체를 향한 선행을 천부적 의무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단 한 명의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도 봉사를 대하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알고 있을까 하고 귀를 쫑긋 했습니다만 역시 없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 중에 아니 봉사활동은 대학에 응시하든 하지 않든 당연히 실천해야 할 인간으로서의 의무이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전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패널이든 언론이든 이만한 수준에 불과하니 선진국이 될 리도 따라서 국민이 행복할 리도 없는 것이지요. 현실 세계에서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넘어 살인방조까지 될 수 있습니다. 수영장의 안전요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구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헌법에 명기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문재인 해수부 공무원 3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이 만든 헌법이나 법보다 상위에서 주어지는 의무가 윤리적, 도덕적 의무입니다. 이 윤리적 의무 중에서 가장 엄중한 의무가 선행의 의무인데, 우리 인간은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가 있으면 잘 알아도 이보다 더 엄중한 선행의 의무가 있으면 참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지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기보다 어렵다고 말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의 인간은 위 2명의 대통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선행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지요.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선행의 의무를 실천하는 임시 방편으로서 사단법인에 대한 후원 안내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월 1만원 후원을 해주시면 첫째로 군부대 및 대학생들에게 감사 선행 일기를 더 널리 배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참행복 운동을 전국민 운동으로 전개하는 데 필요한 연구와 네트워크 구축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